세계 비즈니스의 중심, 독일 베를린, 7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합병 계약이 성사되려는 순간, 100년 전통의 독일 대기업 회장은 37살 한국인 여성 최고 경영자를 향해 독일어로 비웃었습니다. 저 어린 한국 여자가 뭘 알겠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외부의 사기와 내부의 배신이 동시에 밝혀지며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송지은 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독일 베를린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오래된 건축물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포츠담 광장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 물류 기업 바우어 에이지의 본사 건물이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12층짜리 석조 건물은 독일 산업의 영광과 전통을 그대로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건물 로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방문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비서들은 바쁘게 오가며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죠. 오늘은 바우어 에이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 떠오르는 인공지능 기업 스텔라 AI와의 7억 달러 규모 합병 계약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송지은은 호텔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7살의 지은은 스텔라 AI를 불과 7년 만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검은색 테일러드 수트 차림의 지은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조수석에 앉은 데이비드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3살의 데이비드는 스텔라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지은이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다져온 데이비드의 재무 전문성은 회사의 빠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지은은 데이비드를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신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회사의 모든 재무 결정에서 지은의 오른팔이었고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러게요. 데이비드,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은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베를린의 거리는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트램이 정확한 시간에 움직였고 보행자들은 신호를 철저히 지켰죠. 이 나라의 체계적인 문화는 늘 지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철저함 뒤에는 때로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통을 중시하는 이 땅에서 37살의 아시아 여성이 7억 달러 계약의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서는 정말 완벽합니다. 데이비드가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사흘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면서 모든 조항을 검토했어요. 영어 계약서, 독일어 원본, 불호까지 전부요. 토씨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바우어 측 법무팀도 정말 프로페셔널하더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꼼꼼함은 지은이 데이비드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계약의 미세한 틈새, 조항 하나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은은 늘 세심함을 강조했고 데이비드는 그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없었다면 이 거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일일 뿐이죠. 데이비드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만 잘 마무리하면 스텔라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게 됩니다. 바우어의 유럽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우리 인공지능 플랫폼이 대륙 전체로 확장될 수 있어요. 대표님이 그토록 꿈꾸던 글로벌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죠. 차량이 바우어 본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지은과 데이비드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대리석으로 마감된 웅장한 로비가 모습을 드러냈죠. 천장은 높이가 10m는 좋게 되어 보였고 벽면에는 바우어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마차 운송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이제 유럽 최대의 물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벽면의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세기를 관통하는 역사, 변화 속에서도 지켜온 전통, 바우어 가문의 남성들이 대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온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지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 어디에도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지은이 넘어야 할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성별의 벽, 인종의 벽, 나이의 벽. 하지만 지은은 이미 수없이 많은 벽을 넘어왔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미스 송, 데이비드, 어서 오십시오. 단정한 회색 수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바우어의 비서실장 잉그리드입니다. 회장님께서 12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죠. 지은은 늘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외모와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전통적인 대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썼죠. 아시아계 여성 경영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시절부터 이 현실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세미나에서 발언할 때마다 2배로 준비해야 했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완벽함을 증명해야 했죠. 남성 동기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신뢰를 지은은 매번 쟁취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창문이 있어 베를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잉그리드가 앞장서서 걸었고 지은과 데이비드가 그 뒤를 따랐죠. 복도 끝에 있는 대형 회의실 문 앞에서 잉그리드가 멈춰 섰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잉그리드가 문을 열기 전에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의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5m는 되어 보이는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테이블 한쪽에는 6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하르트만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은혜색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3피스 수트를 입은 하르트만은 독일 9세대 귀족의 위엄을 그대로 풍기고 있었죠. 바로 하르트만 폰 바우어 에이지의 회장이자 바우어 가문의 현 당주였습니다. 미스 송, 데이비드, 환영합니다. 하르트만이 테이블을 돌아 다가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르트만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독특한 독일식 억양이 묻어났죠.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두 회사가 함께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이 악수를 청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 파트너십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르트만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하르트만은 지은의 눈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지은은 그 순간 미묘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르트만의 눈빛에는 존중보다는 어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담겨 있었죠. 마치 지은이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은 이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투자자들을 만날 때도 지은은 늘 이런 시선과 마주해야 했죠. 정말 이 젊은 아시아 여성이 7억 달러 기업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 지은은 그럴 때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막시밀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르트만이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막시밀리안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우리 회사의 상무이사이자 미래의 후계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스 송. 막시밀리안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의 미소도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지은을 관찰하고 있었죠. 지은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우어 측의 최고 재무 책임자, 법무 책임자, 그리고 2명의 고문 변호사들이었죠. 모두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고 이들의 표정에서 지은은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 형식적인 환대 뒤에 숨겨진 회의적인 시선. 이 방에서 지은은 유일한 여성이자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구보다 젊었죠. 하지만 지은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운이 아니었으니까요. 7년간의 치열한 노력, 수백 번의 프레젠테이션, 수천 시간의 고민,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하르트만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100년 전통의 바우어와 미래의 기술을 대표하는 스텔라, AI의 만남.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은과 데이비드도 테이블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잉그리드가 조용히 물잔을 채워주었고 다른 비서가 각자의 자리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아주었습니다. 계약서 최종본입니다. 바우어 측 법무 책임자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미스 송, 데이비드,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하신 내용이지만 오늘 최종 확인 후 서명하시게 됩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집어들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모든 조항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하르트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독일 상법에 따르면 이런 규모의 국제 합병 계약은 독일어 원본 계약서를 정본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되지만 법적 효력은 독일어 원본이 우선합니다. 지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독일어 원본이요? 네, 표준 절차입니다. 막시밀리안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스 송. 영어 번역본과 독일어 원본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 법무팀이 보증합니다. 데이비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미 독일어 원본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전문 번역가를 고용해서 영어 번역본과 대조 검토까지 마쳤어요. 1.1획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은은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확실한 거죠? 100% 확실합니다, 대표님.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고 보증합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은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함께한 7년 동안 데이비드는 언제나 지은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투자자들과의 힘겨운 협상에서,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데이비드는 늘 지은 곁에 있었죠. 그래서 지은은 믿었습니다. 오늘도 데이비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진행하시죠. 하르트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정오의 정식 서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회사 투어라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데이비드가 지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2시간 후면 우리는 유럽 시장의 주인이 될 겁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지은의 본능은 무언가가 완전히 평범하지만은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지은은 늘 자신의 본능을 믿어왔습니다. 그 본능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지은을 구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가 확신에 차 있었고 계약서는 완벽하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지은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베를린의 차가운 봄바람이 회의실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역사적인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2시간이 지은의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지은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회의실을 나선 지은과 데이비드는 잉그리드의 안내로 바우어 본사의 역사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창밖의 베를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 도시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죠. 전시관에 들어서자 100년의 역사가 연대기처럼 펼쳐졌습니다. 19세기 말 마차 2대로 시작한 운송 사업이 유럽 최대 물류 네트워크로 성장한 여정. 사진과 문서들은 바우어 가문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웅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진 속 주인공은 남성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은 아버지와 아들들, 이사회의 양복 입은 남성들, 100년 역사 속에서 여성은 조연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역사죠? 잉그리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우어 가문은 5대에 걸쳐 이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전통과 신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죠. 지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전통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스탠퍼드 시절 한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적 경직성 때문이다. 지은이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텔라의 혁신과 바우어의 네트워크가 만나면 유럽 시장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터였으니까요. 대표님, 이쪽을 보세요. 데이비드가 벽면의 물류 네트워크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유럽 전역을 가로지르는 붉은 선들, 27개국, 300여 개 거점, 1만 5천 명의 직원. 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순간 우리는 유럽 시장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가 단순히 숫자와 전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문화의 충돌이기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빠른 스타트업 문화와 유럽 전통 기업의 위계적 조직, 37살 아시아 여성 창업자와 70대 독일 남성 회장. 이 모든 차이가 오늘 한 테이블에 모이는 것입니다. 미스 송, 궁금한데요. 잉그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우어 같은 전통 기업과 협력하시는 게 어떠세요? 전통과 혁신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보완적이죠. 지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협력이 성공하려면 양쪽 모두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이 느낀 바로는 바우어 측이 정말로 지은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1시 30분. 서명식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오자 테이블에 두꺼운 계약서 2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어 버전과 독일어 버전. 지은은 영어 계약서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합병 비율, 경영권 배분, 이사회 구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시선이 독일어 계약서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독일 미넨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독일어를 열정적으로 공부했죠.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지은의 독일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간 독일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고 오늘도 굳이 그 사실을 드러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은은 독일어 계약서를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지은은 조심스럽게 독일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모든 내용이 영어 버전과 동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부분, 부록 섹션. 영어 계약서에는 단순히 앞사고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독일어 원본을 자세히 보니 부록 14조 비앱삽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조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Unter bestimmten Bedingungen erfolgt ein automatische Übertragung der Geschäftsführung. 특정 조건 하에서 경영권의 자동 이양이 발생한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록 14조 B. 합병 후 18개월 이내에 스텔라의 분기 실적이 바우어 이사회가 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송지은의 최고 경영자 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되고 경영권이 바우어로 전면 이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목표치를 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바우어 이사회에 있다는 점이었죠. 바우어 측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지은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합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바우어는 처음부터 스텔라의 기술만 빼앗고 지은을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데이비드가 전문 번역가까지 고용해서 검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은은 천천히 영어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부록 섹션에는 부록 14조 A만 있었고 내용은 단순한 재무보고 절차였습니다. 부록 14조 B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계약서와 독일어 계약서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바우어 측이 의도적으로 독소 조항을 숨겼거나 데이비드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하지만 데이비드는 전문 번역가를 고용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데이비드가 알고도 숨긴 것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7년간 함께한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지은을 배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본능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은은 조용히 독일어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지은이 방금 무엇을 발견했는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적해야 할까? 하지만 독일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바우어 측은 즉시 계약서를 수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인지 의도된 사기인지. 더 중요한 것은 데이비드가 정말 이것을 몰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기로, 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행동하기로. 7년간 스텔라를 이끌며 지은은 배웠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치명적 실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시계가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종소리가 베를린 시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하르트만 회장과 막시밀리안, 그리고 바우어 측 임원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들에게 오늘은 100년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손에 놓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이 순간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지은은 방금 발견한 진실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록 14조 B, 그 독소 조항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계약서에 들어갔느냐는 것이었죠. 지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바우어 측이 단독으로 이 사기를 계획했고 데이비드는 정말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바우어와 데이비드가 공모했다. 지은은 두 번째 가능성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간 함께한 동료가, 지은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르트만이 테이블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르트만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스 송, 당신의 회사가 이룩한 기술적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우어의 100년 네트워크와 결합한다면 그야말로 무적이 되겠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지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하르트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겠죠. 37살의 어린 한국 여자가 독일어를 읽을 줄 안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을 테니까요. 바우어 측 법무 책임자가 계약서를 정리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첫째, 합병 비율은 스텔라 60%, 바우어 40%입니다. 둘째, 이사회는 양측에서 동등하게 구성됩니다. 셋째, 경영권은 미스 송이 최고 경영자로서 유지하시고. 지은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독일어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을 떠올렸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지만 독일어 원본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스탠퍼드 시절 한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다.
그때가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다.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재무 조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하르트만이 데이비드를 향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계약 총액은 7억 달러이며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첫 번째 2억 달러는 서명 즉시, 두 번째 2억 5천만 달러는 6개월 후,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은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에서 어떤 불안이나 죄책감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완벽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그것이 지은에게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합니다. 막시밀리안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명만 남았네요. 미스 송, 준비되셨습니까?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독일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지적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것인가? 지은의 본능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카드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만약 정말로 데이비드가 공모자라면 지금 지은이 독일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독일어 원본 계약서 말입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르트만이 잠깐 표정을 굳혔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스 송.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독일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법무팀이 보증합니다. 저도 보증합니다, 대표님. 데이비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문 번역가와 함께 1.1회까지 대조했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지은은 데이비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확실한 거죠? 불호까지 전부 확인했죠? 물론입니다, 대표님.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불혹 14조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혹 14조. 데이비드는 방금 불혹 14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계약서에는 불혹 14조 A만 있었고 독일어 원본에는 불혹 14조 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로 꼼꼼히 대조했다면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전문 번역가까지 고용했다면 말이죠. 이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7년간 함께 달려온 동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 지은이 회사의 운명을 맡겼던 최고제 무책임자. 그 사람이 지금 지은의 등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독일어 원본 계약서를 제가 직접 한번 훑어보고 싶습니다. 존중의 의미로요. 결국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정본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르트만이 잠시 주저하는 듯했지만 곧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을 드리죠. 하지만 미스 송, 독일어를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하르트만과 막시밀리안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저 여자는 독일어를 모른다. 지은은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지은은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지식, 상대방이 지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지은은 독일어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록 섹션에 도달했습니다. 부록 14조 B, 그 치명적인 독소 조항. 지은은 그 페이지를 보면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계속 넘겼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하르트만이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 계약서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르트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명을 진행하시죠. 비서가 2개의 만년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하르트만 앞에, 다른 하나는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배신자가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지은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은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기 직전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르트만의 승리감 넘치는 표정, 막시밀리안의 만족스러운 미소, 바우어 임원들의 안도한 얼굴들, 그리고 데이비드는 지은을 바라보며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라고, 진실을 드러낼 때라고, 외부의 사기꾼들과 내부의 배신자를 동시에 무너뜨릴 때라고. 지은은 7년간 이 회사를 키우며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습니다. 오늘도 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베를린의 정오 햇살이 회의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펜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스탠퍼드를 갓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떨림, 첫 투자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비전을 설명하던 그날, 수십 번의 거절 끝에 처음으로 받아낸 $100만 투자, 그리고 데이비드를 만났던 그 순간, 데이비드는 지은이 가장 힘들 때 나타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믿습니다. 데이비드의 그 한마디가 지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지은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신뢰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데이비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은 지은의 인생에서, 그리고 스텔라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미스 송, 괜찮으십니까? 하르트만이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펜을 들고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것이죠. 지은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7년이, 그리고 우리 팀의 모든 노력이 담긴 순간이니까요. 물론입니다. 하르트만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러니 천천히 하십시오. 지은은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 끝이 닿을 듯 말 듯 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데이비드가 공모자인지, 혹시 지은의 오해는 아닌지. 지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요. 독일어 원본 계약서에서 당신이 확인한 부록 14조,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데이비드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부록 14조 A입니다, 대표님. 재무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죠. 분기별로 양측이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표준적인 조항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부록 14조 A만 언급했습니다. 부록 14조 B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로 독일어 원본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부록 14조 B의 존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독소 조항에 대해 즉시 지은에게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외부의 사기꾼 하르트만과 내부의 배신자 데이비드가 공모하여 지은을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이 독일어를 읽지 못한다고 믿었고 지은이 순진하게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은이 누구인지를. 지은은 37년의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한국에서 자랄 때도, 미국 유학 시절에도,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키울 때도 사람들은 늘 지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시아 여자가 무슨 기술을 알겠어. 젊은 여자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까. 결국 실패하겠지. 하지만 지은은 매번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르트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스 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르트만이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상법에 따르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양측에 동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하르트만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정말로요? 지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계약서와 독일어 계약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막시밀리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보증합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록 14조비는 무엇인가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르트만과 막시밀리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록 14조비? 하르트만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미스 송, 독일어를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지은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죠. 대학 시절 미넨에서 1년간 공부했거든요. 아마 회장님께서는 그걸 모르셨겠죠? 하르트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아버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우어 측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은은 독일어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록 14조비. 여기에는 합병 후 18개월 이내에 제 경영권이 자동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바우어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인가요?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하르트만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을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나요? 데이비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은은 깊은 슬픔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7년간의 동료애가, 신뢰가,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데이비드는 처음부터 지은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를린의 햇살이 회의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7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사업 계획을 짰던 날들, 첫 제품 출시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순간,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배신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적이 아닌 동료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 지은이 믿어왔던 가치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지은이 다시 한번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은 부록 14조비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얼마였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바우어가 당신에게 얼마를 제시했죠? 하르트만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미스 송,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세요. 지은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하르트만을 향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존중이나 예의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저를 순진한 어린 아시아 여자로 봤겠죠. 독일어도 못하고 유럽 비즈니스 문화도 모르는 철부지로요. 그래서 이런 치졸한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하르트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스 송,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언어를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회장님. 지은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기업이라고 하셨죠? 전통과 신뢰가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게 젊은 여성 창업자를 속여서 회사를 빼앗는 거였나요? 그게 바우어 가문이 5대에 걸쳐 지켜온 가치인가요? 막시밀리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문을 모욕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권리요?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가진 권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7살의 지은은 70대 하르트만이나 40대 막시밀리안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제 회사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코드를 짰고 수백 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애써서 키운 회사를, 제 꿈을, 제 팀의 노력을 당신들이 종이 한 장에 숨겨진 조항으로 빼앗으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더 믿기지 않는 건 제 곁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당신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은은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당신은 제게 말했죠. 당신의 비전을 믿습니다라고. 그게 거짓말이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돈이 더 중요해진 건가요? 데이비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택할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저를 지키거나, 저를 배신하거나. 당신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바우어가 제게 제안을, 데이비드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어떤 제안이든, 어떤 금액이든,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은 7년간 함께한 동료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모든 게 완벽합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우어 측 임원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르트만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미스 송, 진정하시고 우리 다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취소입니다. 사기로 얼룩진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요. 막시밀리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스 송,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록 14조비는 단지 오해가 아닙니다. 지은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제 회사의 최고재 무책임자가 공모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내부자 공모 사기입니다. 하르트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자 공모 사기라니. 그건 너무 심한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독일 금융감독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는 오늘 회의 전체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국제계약 표준 절차에 따라서요. 회장님께서 독일어로 나누실 모든 대화도 포함해서요. 하르트만과 막시밀리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들은 서명 전에 독일어로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규제 당국에 제출된다면 바우어는 국제적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변호사들에게 이 모든 증거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 양쪽 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할 겁니다. 바우어 에이지는 국제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하르트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르트만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스 송, 우리 이성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혹시 합의할 방법이... 합의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속이려 했고, 제 동료를 매수했고, 제 회사를 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합의를 말씀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기꾼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건물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들이 곧 연락할 겁니다. 법정에서 뵙죠, 회장님. 지은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데이비드를 돌아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해고입니다. 오늘 즉시요. 그리고 당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강인함을 보여야 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지은은 바우어 건물 로비를 빠져나와 베를린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3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지은은 그 차가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건물 모퉁이를 돌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무릎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간 함께 달려온 동료, 밤을 새우며 꿈을 나누던 파트너, 힘들 때 서로를 지탱해주던 친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였다가 어느 순간 변질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돈 앞에서, 더 큰 기회 앞에서 데이비드는 선택했습니다. 지은이 아닌 바우어를, 신뢰가 아닌 배신을.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었죠. 송, 너는 왜 기업가가 되려고 하나? 지은은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요.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목표야. 하지만 명심해라. 비즈니스 세계는 냉혹하다. 내 비전만큼이나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를린의 차가운 거리에서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의 냉혹함은 경쟁자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단순히 개인적 상처를 넘어 지은이 믿어왔던 가치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본사에 있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저예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바우어와의 계약은 취소입니다. 사기 시도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독일 금융감독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준비를 해주세요. 제니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어 원본에 숨겨진 독소 조항, 데이비드의 배신, 모든 것. 제니퍼는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해요. 내부자 공모 사기로 입건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즉시 해고하고 형사 고발도 준비해야 합니다. 알아요. 지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데이비드의 회사 자산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고 그의 계정을 동결하세요. 그리고 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주세요. 모든 이사진이 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텔라에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지은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배신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은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지은은 돌아보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들어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설명이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려고요? 데이비드? 당신이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바우어와 공모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는지?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바우어가 제게 압력을.
그만하세요. 지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은은 데이비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알아요? 가장 아픈 건 돈을 위해 절 배신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픈 건 제가 7년 동안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신뢰를 이용해서 저를 무너뜨리려 했죠.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알아요, 데이비드?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스텔라, 전체 팀의 문제예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우리를 믿고 있어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꿈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배신한 거예요. 단지 더 큰 돈 때문에. 저도 제 가족을 생각해야. 데이비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가족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가족이 이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동료를 배신하고 사기에 가담했다는 걸 안다면요? 그게 당신이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인가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은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바우어가 어떻게 당신을 포섭했는지, 얼마를 제시했는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모든 걸 당국에 털어놓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에요. 지은은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거리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금 한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배신이 있든 아픔이 있든. 하지만 지은은 알았습니다. 오늘의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바우어는 100년 역사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로비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지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은 핸드폰을 다시 꺼내 이사회 의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우어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사기 시도와 내부 배신이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구름 너머에는 햇빛이 있다는 것을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견디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것을.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이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강해지겠다고. 그리고 바우어와 데이비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창가에 서서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지만 지은은 그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열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계약서의 부록 14조 B를 캡처했습니다. 영어 계약서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회의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의 중심에는 바우어와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에서 젊은 여성 창업자는 여전히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르트만이 지은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은이 37살의 아시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은이 50대의 백인 남성 최고 경영자였다면 하르트만이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지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은이 지금 싸우는 것은 단지 스텔라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싸움이었습니다. 편견에 맞서는 싸움, 차별에 도전하는 싸움, 그리고 여성 창업자들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은은 스탠퍼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창업 수업에서 교수가 통계를 보여주었었죠. 벤처 캐피털 투자의 2%만이 여성 창업자에게 돌아간다고.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남성 창업자들은 비전에 대해 질문받지만 여성 창업자들은 리스크에 대해 질문받는다고. 그때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해. 세상이 원래 그래.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세상을 바꿔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장 제니퍼였습니다. 지은, 증거 검토 끝났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독일 금융감독청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비드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어요. 3개월 전 바우어의 자회사로부터 50만 달러가 입금되었어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컨설팅이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뇌물이에요.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 전, 그때는 바우어와의 협상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때부터 이미 바우어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3개월 동안 데이비드는 지은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격려하며 조언하면서도 속으로는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제니퍼, 이 증거도 포함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형사 고발도 진행하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역사적인 계약을 앞두고 설레던 지은이 저녁에는 배신의 상처를 안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은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지은은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 전체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스텔라 가족 여러분, 오늘 베를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우어와의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사기 시도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소식은 우리 팀의 일원이었던 데이비드가 이 사기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지은은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은 지은이 스텔라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였습니다. 직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스텔라를 창업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경쟁하며 정직하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칙을 시험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기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우리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법적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우어는 강력한 기업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지은은 한 문단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 창업자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더 많은 의심과 마주한다는 것을,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우리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단지 스텔라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올 모든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저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내일부터 언론이 들끓을 것이고 바우어는 반격할 것이며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무기로, 정의를 방패로 지은은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성 창업자들이 조금 더 존중받는 세상, 편견이 조금 덜한 세상, 정직이 승리하는 세상, 그것이 지은이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계 여성 최고 경영자, 독일 대기업의 사기 계약 폭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100년 전통 기업과의 법적 전쟁, 내부 배신과 국제 사기, 스텔라, A 생존 투쟁. 헤드라인들은 자극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거대한 권력 구조에 맞서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싸움이 단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 전체의 구조적 편견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독일 금융감독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어 원본 계약서의 독소 조항, 데이비드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50만 달러, 회의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우어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단순한 오해, 번역상의 실수, 문화적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데이비드의 증언이었습니다. 형사 고발 압박에 직면한 데이비드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바우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숨겼는지, 데이비드의 증언은 바우어의 변명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르트만 회장은 사임했고 막시밀리안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우어 에이지의 주가는 30% 폭락했고 유럽 전역의 파트너사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기업은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젊은 여성 창업자를 과소평가하고 사기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고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마주한 순간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은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때 재능 있는 재무 전문가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과 배신을 선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증언석에 선 지은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단지 피해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여성 창업자를 대표해서 서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증명해야 하고 더 많이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신뢰한 사람들조차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정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정의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지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데이비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우어 에이지는 스텔라에 2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진짜 승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다른 여성 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은은 의회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우어 에이지의 채권단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으며 핵심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은에게 우선 협상권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3개월 전 바우어는 지은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제 지은에게 바우어를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바우어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습니다. 지은은 선택적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바우어의 유럽 물류 네트워크 중 핵심 거점만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7억 달러, 계약의 10분의 1 가격인 7천만 달러로. 그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우어의 직원들 중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텔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만으로 평가하겠다고. 인수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은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기가 아닌 정직으로, 배신이 아닌 신뢰로, 편견이 아닌 존중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별, 나이, 국적이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은의 발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감사의 메시지, 격려의 말, 그리고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고백들.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지은은 베를린 사무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그리고 바우어의 자산을 빼앗은 약탈자가 아니라 공정한 거래로 새로운 기회를 만든 기업가로. 예전에 바우어 회의실에 서서 지은은 3개월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배신과 사기를 발견했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지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베를린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3개월 전 잿빛이었던 하늘은 이제 맑고 푸르렀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공정하고, 더 정직하고, 더 존중하는 비즈니스 세계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 지은은 그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뒤를 따라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를린의 햇살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빛 속에서 지은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